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를 낯선 곳에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엄마,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그게 어떻게 실수야. 너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구나.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며느라, 너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이제 끝이다. 너희들이 내게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 75세가 된 김숙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저에게 온전히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서툰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보다 자주 제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방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어머니,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중 일부를 저에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언이 떠올랐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해. 지금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니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나 아들은 제 말에 납득하지 못한 듯 했고 그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냥 적당히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보여준 무관심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순 없구나. 너희들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무나. 그 말을 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변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때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제 제 이름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 그렇게 아버님 뜻만 고집하실 필요 없지 않나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 집은 나에게 남기셨어.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지키려고 해. 내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고 곧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생활비도 그렇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그래서 집이라도 명의를 돌리면 저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약해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 명의를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교육비나 생활비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마. 하지만 집 명의를 넘기는 건 안 된다. 아버지가 그리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주들을 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씩만 봐달라고 부탁했죠. 어머니, 저희 잠깐 일 좀 보고 올게요. 애들 잠깐만 봐주시면 금방 돌아올게요. 처음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고 기꺼이 손주들을 맡았습니다. 손주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어느새 손주들은 거의 매일 제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느라 제 일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손주들을 너무 자주 맡기는 것 같구나. 내가 애들을 보는 건 기쁘지만 이제는 좀 힘들구나. 그 말을 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좀 바빠서요. 며느리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손주들을 데려오는 게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웠던 것은 며느리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슬그머니 제 집에 와서 이것저것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것이려니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훑어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뭘 찾니?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집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요즘은 금융 서류도 다 정리해서 놓아야 나중에 편하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나 문서들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잘 보관하려고 신경 썼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점점 제 집에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화장품 몇 개, 가벼운 옷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방 물건까지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모습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제 그릇 좀 놓아도 되죠? 이게 사용하기 편해서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가볍게 물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참았습니다. 괜히 갈등을 일으켜봤자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 역시 며느리의 행동을 모르는 척하며 그저 바쁘게 일에만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손주들의 교육비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면서 그들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 교육비가 점점 더 올라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물론 손주들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컸죠. 하지만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 학비가 많이 든다는 건 알겠지만 너희도 부모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자주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들이 저와 지내는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안의 중심을 흔들도록 이용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와 큰 싸움을 벌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한창 일하고 있을 때 종종 아들이 몰래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쯤 부모의 돈을 몰래 가져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지갑에서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아들을 불렀던 날이 생생합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얼버무리다가 결국 실토했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몰래 가져간 돈으로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장난감을 사곤 했다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녀석한테는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저는 그때는 그저 남편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만 더 크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자랄수록 남편은 더욱 신경을 썼고 경제관념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 돈을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은 남편의 돈을 탐내며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금방 사라졌죠. 그때부터 남편은 아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재촉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해요. 효도 여행이라니 그런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설렘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자식 노릇 좀 해볼까 합니다. 태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태국이라니. 게다가 스마트폰도 서툴렀고 언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국이라니 정말이니? 네, 사람들이 여행지로 많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는데 비싸지 않니? 비행기 값도 저렴해서 괜찮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대요. 어머니도 한 번쯤은 해외여행 가보셔야죠. 저희가 경비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 말고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자 설레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커녕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기엔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는 배려였고 저도 한 번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아, 한번 가보자. 그런데 내가 정말로 다 챙겨줘야 해. 엄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들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고 외국 나가면 다들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거니까요. 공항도 제가 다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현지에서도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재산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 효도 여행까지 보내주다니. 이제 아들이 철이 든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다습한 공기,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 생소한 언어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아들이 안내해준 현지 식당에서는 처음 맛보는 음식들이 입안을 자극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태국 음식은 생전 처음이었지만 의외로 입에 잘 맞더군요. 여행을 와서 이런 걸 경험하다니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유명한 사원도 구경하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주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지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았고 한참 전화를 하다가도 제게 와서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들의 얼굴에선 뭔가 초조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 초조함이 너무 분명해 보여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니? 요즘 자꾸 전화를 받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잠깐 통화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의심은 들었지만 그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일에 깊게 간섭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그 불안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불편함을 잊고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으니까요. 어느덧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를 한 장소에 앉혀두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을 듣고 잠깐이라는 말에 안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급한 일이 있는 듯한 얼굴로 자리를 떴고 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로 했죠. 관광지 근처라 사람들도 많았고 처음엔 아무런 불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의 시작이 될 줄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슬슬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졌습니다. 이미 1시간이 넘게 흘렀는데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뭔가 일이 생겼나 싶어 이해하려고 했지만 2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어디 갔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툴렀던 탓에 제대로 연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흩어졌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남겨진 느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에는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고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은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간단한 전화 걸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배고픔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치고 힘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가방에 있던 물을 조금씩 마시며 버텼지만 갈증도 그리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한층 더 낯설고 무서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점점 줄어들고 거리는 쓸쓸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길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았죠. 점점 지치고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더는 걸을 힘조차 없어 어느 한 구석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 보면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헛된 기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감이 깊어지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서글픈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던 순간들이 문득 떠오르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와 두려움은 더 깊어졌고 그때 제 마음속엔 아들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앉아있던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끝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한 현지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허름한 차림으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무언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현지인은 포기하지 않고 손짓으로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가 영어로 다시 물었지만 저는 겨우 고개를 저으며 상황을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태국 경찰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들 역시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가방 속 여권을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죠. 현지인은 계속 통역을 도와주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경찰에게 차근차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죠. 경찰서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들은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 주었고 곧 한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영사관의 직원들은 모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주었고 몇 번의 서류 작업 후 저는 귀국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곳에 두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단순히 깜빡한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를 버린 것일까? 귀국한 후 며칠 동안은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태국에 저를 두고 떠난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결국 참을 수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태국에 두고 온 거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니? 전화 너머로 아들은 예상 밖으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갑자기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깜빡했다고? 다고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짧은 말 한마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너 정말 깜빡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나를 두고 갔다는 걸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 도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여전히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에게 바랐던 것은 그저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마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태국에서 잘 지내다 오신 거잖아요. 여행은 다 잘 끝났으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지 며느리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제게 저지른 일을 이렇게 간단히 무마하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잘 지내다 왔다고? 너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거니? 며느리, 너도 똑같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돌아오셨으니 된 거죠. 안 그래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가볍게 넘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문자 대화에는 저를 그곳에 버리고 자연스럽게 길을 잃게 해서 마치 우연인 듯 저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노숙자가 되겠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걱정 마. 아무도 우리 탓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이 문자 대화를 읽고 나니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계획을 세웠는지 확실해졌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저를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저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태국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면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게 증거로 제출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너희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구나.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이번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고? 그게 장난으로 들리니?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이제 다 알겠다. 이젠 너희 말은 더 이상 믿지 않아. 저는 차분하게 경찰에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가 내게 한 짓,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더 이상 나를 우롱하지 말아라.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배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한 후 마음 한편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남은 삶을 그들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골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살았던 작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떠났으니 이제는 저 혼자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 꽃을 심기로 결심했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정원을 가꾸고 작은 풀꽃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마을 사람들과도 가끔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겨주었고 저는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매일 동네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작은 나무들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제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과거의 아픔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삶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이 평화로움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들과 과감히 멀어지세요. 그게 설령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참고 견디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앞으로 남은 인생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은 선택일지라도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